지성과 영성의 만남. 이강 교육 중 핵심은 인성과 창의력. 질문자입니다. 제도권 교육에서 성공하여 고득점을 얻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확산적 사고보다 절차적 사고로 시간을 아끼며 효율적으로 학습의 목표를 이룹니다. 절차적 사고를 하면 아무래도 창의력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요즘 입학 사정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창의력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력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 풍토에서 성적과 창의력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어령 박사님의 답변입니다. 대안학교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얼터너티브 스쿨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학생들, 즉 주의력이 결핍되어 정상적인 아이와 학교를 같이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외국에서는 법적으로 ADHD 아이들을 얼터너티브 스쿨에 보냅니다. 우리나라 얼터너티브 스쿨은 어떤 아이들이 다니는가? 외국의 대안학교와 조금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얼터너티브 스쿨에 다닌 아이라는 또 하나의 계층이 생겨나게 됩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받는 층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사회가 그들을 특수한 집단으로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소외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줘야 하는데 소외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격리했을 때 참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대안이라는 것 자체가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공교육을 회복시키고 가정교육을 회복시켜 다양화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대안학교가 아닌 교육부와 관계없이도 운영될 수 있는 사설학교들이 생겨야 합니다. 제가 만든 창조학교는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돈이 있든 없든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뭔가 존경할 만한 사람, 멘토 50명을 뽑아 전부 짝지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하는 롤 모델을 만들어주고 환경도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창조교육이라는 것은 몇 년씩 하는 게 아니에요. 처칠은 엄마 따라갔다가 정치가들이 토론하는 것을 보고 나 정치가 될래요 했어요. 모티베이션, 동기라는 것은 2, 3초 동안에 오는 겁니다. 교육을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인 골드의 스마트 몹이라는 책이 나오자마자 아마존 구매 사이트를 통해 샀는데 첫 페이지를 넘겼더니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책을 쓰게 해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말이 걸작입니다. 다른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색칠할 때 섬 밖으로 나가면 야단을 치는데 어머니는 내가 섬 밖으로 색칠을 해도 웃으면서 받아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상상력과 창조력을 주신 분은 어머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일반 고등학교, 대안학교에서 깊이 심어줄 수 있나요?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사랑 이상의 교육이 없지요. 가장 위대한 교사는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전문화된 지금 아이가 아빠, 엄마보다도 컴퓨터를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나보다 못해, 우리 아빠는 나 없으면 비디오도 못 봐 이래요. 대학에 가면 학생들이 선생들에게 하루 1시간씩 컴퓨터를 가르쳐요. 이런 상황에서 창조교육을 어떻게 하느냐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3가지 관자를 붙이면 됩니다. 3관주의. 이것이 창조학교의 모토입니다. 첫째는 관심. 호기심이 없으면 죽인다 해도 안 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켜야죠. 책 읽어라 하지 말고 예쁜 표지의 책을 갖다 놓으면 아이가 와서 보는 거예요. 재미있네? 이래야지. 너 이거 읽고 독후감 써와 라고 하면 관심이 없는데 되겠어요? 관심과 호기심을 일으켜서 아이가 생활 가운데 어떤 관심이 있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관심은 조건이 없습니다. 너 왜 거기에 관심 있냐 물으면 말 못하는 거예요. 남들도 다 창조하면 그건 창조가 아니잖아요. 남이 못하는 게 창조죠. 관심이 천재예요. 창조의 첫째 조건입니다. 자기 아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밤낮 게임만 하죠. 그런데 왜 게임만 할까? 다른 것을 접해보지 못해서일 수 있습니다. 게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자꾸 주세요. 음악도 듣게 하고 체육관도 가보게 하고 어느 하나만 계속 주지 말고 아이의 관심이 어느 분야에 있는지 계속 관찰하세요. 아이의 적성보다 중요한 게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예요. 사원도 회사에 관심 있는 사원이 머리 좋은 사원보다 몇 배 낫습니다. 그런 사원은 집에 가다가도 회사 일을 생각하죠. 한 사원은 공장의 큰 파이프에 구멍이 뚫린 걸 발견했어요. 발견하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하도 신통해서 책임자가 그 사원에게 금일봉을 주며 파이프들이 이렇게 많고 전문가들도 문제를 몰랐는데 어떻게 발견했냐고 물으니까 저는 파이프에 관심이 있어 평소에 자세히 보거든요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관심에는 이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관찰입니다. 미키마우스의 손가락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미키마우스를 그렇게 많이 보았는데 잘 모르시겠죠? 4개예요. 관찰하지 않고 건성으로 본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잘 관찰합니다. 남녀가 만났을 때 남자가 자신이 관심 가는 여성에 대해서는 무슨 옷 입었는지 얼굴에 점이 있는지 다 아는데 관심이 없으면 10년을 같이 지내도 그녀가 뭐 입었는지 몰라요. 관찰은 지적인 것, 분석적인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피카소도 관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들어보세요. 숙모가 다빈치와 헤어지면서 지금 만나고 나면 이제 영원히 헤어질지 모른다며 우니까 다빈치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더니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울 때 근육이 어떻게 되나 관찰하려고. 관찰은 아주 냉정한 거죠. 눈물이 앞을 가리면 절대 관찰할 수 없습니다. 이별할 때도 관찰하고 이별해라 이거예요. 슬픔에 간장이 찢어져도 맨정신으로 봐라. 그래야 우리가 합리적인 민족이 되고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관심은 호기심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일종의 감성, 직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관찰은 반대로 이지적이고 객관화된 것입니다. 마지막은 관계. 관심과 관찰만 있으면 안 됩니다.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관찰한 것을 나와 관계 맺게 해야 해요. 저는 문학과 관계를 맺었고 저희 형님 중에는 음악과 관계 맺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똑같은 환경에 같은 DNA를 가졌는데도 하물며 똑같은 것을 해도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가족의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관찰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부모가 모르니까 문제예요. 한국 사람들은 닭살 돋는다며 대화를 잘 안 합니다. 주말에 밖으로 나와서 관찰해보세요.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는 가족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화가 있긴 있죠. 뭐 먹을래?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게 그거야. 라고들 해요. 어떻게 그게 그거고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원인이 있어야지. 관심, 관찰, 관계는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가 없으면 결과만 보는 야구 시합과 똑같아요. 몇 대 몇으로 이겼니? 10대 1. 됐어 나 안 봐.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죠. 어떻게 10대 1로 이겼나 하는 프로세스. 결과에 이르는 철저한 프로세스. 자식에 대한 사랑의 프로세스. 이것이 결여되어 교육이 부재하는 겁니다. 교육은 프로세스입니다. 한 발 한 발 가는 프로세스. 똑같은 결론이라도 프로세스가 있는 결론과 없는 결론은 다릅니다. 관심, 관찰, 관계의 프로세스를 통해 대화를 시작하세요. 아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관찰하고 있는지, 무엇과 관계하고 싶은지 부모가 알게 되면 여자친구를 사귀든 학교나 직업을 택하든 하나를 보고 열을 알게 됩니다. 자식을 먼저 이해하는 부모가 되면 절대로 아이가 탈선하거나 아빠하고 말하기 싫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물어보면 많은 아이들이 엄마는 몰라도 돼 라면서 대화하지 않으려 하잖아요. 대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인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찰하며 관계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교육이 무너지고 기러기 가족이 되는 한이 있어도 그 가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아이가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탕자입니다.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구제받는 것입니다. 돌아올 집이 없는 것이 서러운 것이지 탕자라서 서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못된 아이란 존재하지 않지요. 다음은 이재철 목사님의 답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령 선생님께서 박목월 선생의 시 인간을 신발에 비유한 가정이라는 시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신발과 관련된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에서도 소개했었는데 1986년 당시 영락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쓴 글입니다. 이 여학생은 효자동에서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영락중학교까지 버스로 통학하던 소녀입니다. 버려도 전혀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낡고 찌그러진 아빠의 신발을 볼 때마다 나는 견딜 수 없이 우울하고 슬프기만 했습니다. 내가 이런 비참한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것은 아빠가 실직한 이후부터였습니다. 아빠의 실직 이유를 나는 아직도 알지 못하지만 아빠는 그 일로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가끔 주무시다가도 몸을 부르르 떠시던 모습은 마치 활동사진처럼 내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실직하신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아빠는 어느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새로 입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전 회사와는 전혀 다른 업종의 회사였는지라 아빠에게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나 봅니다. 입사한 지 1개월이 조금 지나 아빠는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출장 근무를 자원하셨고 회사의 허락을 받은 아버지는 그 이후 늘 출장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 4일이었던 출장이 조금 지나서는 1, 2주로 늘어났고 요즘 와서는 한 달에 한 번씩만 겨우 집에 들어오십니다. 아빠가 출장을 다녀오실 때마다 아빠의 구두는 검정색인지 황토색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아빠는 어딘지 알 수 없으나 거의 매일 걸어 다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나마 그 구두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낡았던 구두가 어느샌가 굽이 다 닳고 아픈 입을 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는 그 낡은 구두를 몇 번이나 수선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수선마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가장 값싼 운동화를 사 신으셨습니다. 우리 남매를 키우시느라 구두를 살 형편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운동화 역시 한번 출장을 다녀오시자 금방 낡은 신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빠의 그 신발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아빠의 생신 때에는 반드시 구두를 선물해 드리리라 다짐했습니다. 용돈을 따로 받아 모을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에 오갈 때 버스를 타는 대신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금세 2,000원이 모였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없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소복이 쌓인 은행잎들을 밟으며 중앙청 앞길을 걸어 집으로 향해 가던 중 저 앞에 웬 키 작은 남학생 한 명이 낙엽을 터벅터벅 밟으며 힘없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중학교 1학년인 남동생이었습니다. 내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동생의 팔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너 왜 자꾸 누나 말 안 듣니? 넌 아직 어려서 걸어다니면 피곤해져. 성적 떨어지니까 반드시 버스 타고 다니라고 했잖아. 동생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난 아빠 구두값을 어떻게 모으란 말이야? 나는 동생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누나가 다 모을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랬잖아. 갑자기 동생이 표정을 바꾸면서 물었습니다. 누나는 얼마 모았어? 7,500원이란 대답을 들은 동생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모은 것과 합하면 웬만한 구두는 살 수 있겠다. 누나, 나 그동안 2,000원 모았어. 나 잘했지? 나는 동생이 너무나 대견스러워 하마터면 도로변에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토요일, 동생과 나는 남대문 시장에서 만원짜리 구두를 샀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포장한 다음 며칠 남지 않은 아빠의 생신을 기다렸습니다. 아빠가 그날만큼은 꼭 집에 오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마침내 아빠의 생신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먼저 온 동생이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빠가 오늘 못 오신대. 그러니까 구두를 드릴 수가 없잖아. 동생의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 낡아빠진 싸구려 운동화를 신고 지금도 어느 길 위인가를 걷고 계실 아빠를 생각하자 어느새 내 눈에도 뜨거운 이슬이 한 방울씩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쉬움의 눈물이었을 뿐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빠에게 드릴 새 구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빠는 자식에게 흔히 말하는 좋은 교육을 시켜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아빠가 교육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자녀는 아빠를 알고 동생을 알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법을 삶으로 익히고 있습니다. 이미 자립인으로 서 있는 이 아이를 아빠는 정말 훌륭하게 교육시킨 것입니다. 사흘 전에 만난 어떤 어머니는 평생 고생해서 딸을 세계 최고의 학교에 입학시키고 출세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울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애써 딸을 키웠는데 딸이 못 배운 어머니를 업신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성공한 부모일까요? 정말 사람다운 사람, 가족을 사랑하고 주위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녀를 키우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려 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에게서 인간성을 빼앗고 그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첩경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한다면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